안녕하세요. 건강통역연구사 건강자원해설의 김성태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자원해설의 이제 해설 기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해설 기법은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주로 인적 해설이랑 이제 비인적 해설,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해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비인적 해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뭔가 시설물 같은 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해설 기법은 이제 인적 해설을 일단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비인적 해설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해설에서는요, 일단 담화 해설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담화 해설 기법은 이제 말과 몸짓입니다. 그렇죠? 말과 몸짓으로 이것을 해설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담화 해설 기법이 아마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해설 기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담화 해설 기법을 쓰게 되면은 이제 해설사의 감수성과 그리고 관광객의 이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잘 돼야 좋은 해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자는 이제 어떤 일을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청중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이대가, 연령대가 어떻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고,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일단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설자의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해설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면은 또 그게 무슨 짓을 해도 또 이게 잘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 본인의 이미지를 잘 가꾸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구성입니다. 이야기의 구성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이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제 몸짓 언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손동작도 되게 중요하고요. 표정이나 손동작은 사실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표정이나 손동작을 따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이런 손동작을 해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실 때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손짓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컨택,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눈을 마주쳐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느냐 정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해설 기법이라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마치 연기하듯이 재현하듯이 표현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감화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렵긴 합니다. 제안 해설 기법 같은 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어르신들보다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안 해설 기법은. 그래서 이런 것들 단순 담화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식 해설과 정지식 해설이 있어요. 이동하면서 하면은 이동식 해설이고요. 멈춰서 하면은 이제 정지식 해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동식 해설은 이제 넓은 지역을 돌면서 해설하는 겁니다. 넓은 지역. 그래서 고궁이나 박물관 이런 데 얘기하는데요. 고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기가 일정 이상 되잖아요. 덕수궁 같은 경우는 많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데 궁궐은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굉장히 큰 궁궐이나 이제 박물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서서 해설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 외울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넓은 지역에 돌면서 이제 해설하는 거 되게 좋고요. 고궁이나 대규모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동식 해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행 해설 기법 같은 이라고도 하고요. 관광객들과 이제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설하게 됩니다. 일단 좋은 점은요, 이제 이동하면서 가다가 이제 필요할 때 멈춰서 적재적소에 멈춰서 해설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지역을 한 바퀴 도는데, 이 박물관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내가 여기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문가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는 것도 아주 좋죠. 단점은 이제 이게 너무 넓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간이 좀 길어져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위기가 산만해집니다.
예. 어리면 어릴수록 분위기 산만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초등학생 애들 이렇게 끌고 이렇게 막 해설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 여기 튀고 막 저기 튀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막 약간 뭐 강아지들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요. 예,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진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크게 막 이탈하고 이러진 않더라도 이제 해설에서 관심을 잃거나 아니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도가 약화되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은요, 1인당 최대 25명. 솔직히 저는 25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25명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로. 넘어가면은 일단 관리가 안 됩니다. 25명 정도면은요, 이동하다 보면은요, 한 명쯤 빠져도 못 알아봐요, 진짜로.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특히나 애들이면은 이거보다 훨씬 줄이셔야 돼요. 애들이면 훨씬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25명 정도. 정시 시간은 3에서 5분. 너무 오래 멈춰 있으면 지루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3에서 5분 정도의 짧은 해설이 가능하다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식 해설은요, 이제 동굴이나 관광 안내소 같은데, 박물관 이런 데인데요, 딱 이제 지정된 위치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왔을 때만 내가 해설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정지식 해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고정 배치되어서 해설하는 겁니다. 관광객이 특히나 많이 오는 곳, 그런 곳에 고정해서 배치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시연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멈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영상을 보여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재현해야 된다든가, 예,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정지식 해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자연관광, 동굴이나 막 이런 데라고 하면요, 그 동굴에서 뭔가 특별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 그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도 이제 정지식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발생하는 자연현상 같은 거 설명할 때, 이럴 때도 이제 정지식 해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비인적 해설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에는 진짜 많이 쓰고 있죠. 예, 비인적 해설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길잡이 시설 해설이라 그래서요. 요거는 안내 표지를 얘기합니다. 안내 표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박물관에서 쓰고 있고 모든 관광 명소에서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안내 표지판은 지적 요구가 강한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안 시켜도 읽어봐요. 알겠죠? 뭐 이렇게 읽어보지 말라고 해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리고 일정한 교육 수준의 사람. 그래서 왜냐면 안내 표지 해설판들이 그 용어들을 전문 용어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문 용어를 이렇게 막 써버리게 되면은 그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아무 쓰자하게 쓸 데가 없거든요. 읽다가 포기해요. 그래서 일단 일정 교육 수준이 넘어가야 됩니다. 수준이 넘어가야 그래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용 구성이 일관성이 있고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내용이 틀렸다거나 그리고 이제 일관성이 없이 막 중구난방이 돼 있다 그러면 일단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 생기고요. 혹은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출처 명확해야 돼요. 출처를 명확하게 하면서 신뢰성도 잡아가야 합니다. 장점은요. 일단은 비용도 싸고요. 유지 비용도 싸요. 예, 전체적으로 이런 거 다 쌉니다. 예, 표지판 하나, 안내 표지판 하나 딱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싸죠. 모든 해설 기법 중에 제일 싼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이용자별 독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책을 읽는 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읽어요. 그런데 이제, 요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이런 안내 표지 해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제가 이제 여유롭게 읽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독해 속도 조절한다면서. 그 독해 내용 선택도 자유롭고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이제 관심 있는 것만 읽으면 돼요. 관심 없는 거 안 읽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정표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으니까 어디로 가야지? 이번엔 어디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표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내 표지판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예,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기념물로서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아까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특징이 거의 단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광객의 인식 수준에 따라줘야 됩니다. 관광객이 이제 정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거나 혹은 여기서 이만한 수준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 안내 표지판이 딱히 좋은 해설 기법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식 수준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의사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읽어요. 읽다가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질의응답이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오래 있으면요, 이게 풍화작용이나 부식이나 훼손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되셨죠? 예,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요. 네. 그리고 이제 매체 이용 해설이죠. 매체 이용 해설은 이제 재연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요즘에 정말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이 매체 이용 해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연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주로 이제 모형 기법이라든가 예, 실물 재현 기법도 있고요. 그리고 시청각 기법, 그리고 키오스크나 멀티미디어나 재현 시설 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실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 모방을 한 다음에 이제 직관적으로 그 모형을 봤을 때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걸 모형 기법이라고 하고요. 축소하거나 이제 실물을 그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확대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물 재현 기법이라고 해서 사실 그 자체를 재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재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라고 해갖고 이제 만드는 과정을 재현한다든가 아니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같은 거를 이제 재현해 준다든가 예, 그런 거를 실물 재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청각 기법이라고 해서 비디오나 터치스크린 이런 거 혹은 영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기반의 영화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해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스크린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키오스크가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거 내가 눌러요. 내가 보고 싶은 거나 해설을 듣고 싶거나 혹은 그런 게 있으면은 눌러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요즘에 되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무인 단말기 같은 느낌입니다. 무인 단말기를 실제로 키오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멀티미디어 재현 시설 기법에서는요, 일단은 디오라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오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위 배경을 이제 그림으로 놓고요. 축소한 모형 가지고 모형들이 막 움직이면서 재현을 하는 이제 방식이고요. 요즘에 만들어지는 박물관에서는 꽤 많이 보이는 형태의 이제 방법입니다. 디오라마 기법이.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만화로 많이 재현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현충원에 가도 있었고요. 저기 웬만한 박물관이 다 있더라고요, 요즘엔. 저희 그 구석기 박물관에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박물관에는 다 만화로 재현하는 애니메이션 기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쵸? 진짜 거의 다였네요. 한성백제박물관에도 있었고요. 농업박물관 이런 데서도 애니메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가상체험 같은 거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뮬레이션 기법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저기 전쟁기념관이나 아니면은 저기 독립기념관 같은 데가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체험 기능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이 요즘에 정말 잘 돼 있는 박물관인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팸플릿이나 이제 리플릿, 그리고 안내 해설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장점은요. 무인 해설의 장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예, 비인적 해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관광객 시선 집중이나 장시간 관심 유도가 가능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영상물 같은 거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애들 영상 하나 틀어주는 게 더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상황별 대처도 가능하고 반복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해설해 주는 거는 사실 반복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매체로 하게 되면 이걸 좀 반복하기는 되게 쉬워지죠. 그죠? 다만 단점은 정기적으로 보수해야 됩니다. 정기적 보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수해주지 않으면 이게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 보수 안 하고 놔두게 되면 진짜 금방 망가져요. 제가 많이 봐서 압니다. 그래서 박물관들 좀 가보시면은 망가진 채로 그냥 놔둔 것도 되게 많아요. 관리가 안 돼서. 그 재방문자에게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했던 거 또 하는데 뭐 당연히 지루하겠죠. 그리고 설치상의 제약도 따라요. 그래서 전기라든가 이제 벽면 이런 것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길잡이 시설 해설 기법이랑 이 해설사 도움 없이 제시된 안내문에 따라서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요. 동행 해설 기법은 해설사와 함께 움직이는 거, 이동식 해설은 넓은 지역 대상, 그리고 정지식 해설은 고정 배치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관광자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자원 하면은 이제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자연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연관광자원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지형이나 동식물 그리고 기상, 기후, 천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관광자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자연관광자원 하면은 여기 있는 이런 것들 관동팔경이나 단양팔경이나 송계팔경 그리고 제주도의 한란이랑 그리고 홍도의 풍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자연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형 같은 경우는 산, 화산, 호수 이런 곳이고요. 사람들이 관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 이런 곳을 이야기하고요. 그 동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삼림, 화초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 그리고 새나 물고기 서식지 이런 걸 보러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관광자원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어렵지만 오로라 같은 거 보러 가는 거, 오로라 관광 이런 것도 존재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별을 보러 가는 거, 천문대 같은 거 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이나 이제 빙하 관광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눈은 좋아하는데 빙하는 솔직히 제가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동팔경, 단양팔경, 송계팔경 이렇게 있는데요. 관동팔경이랑 단양팔경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관동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철. 조선시대 때 정철이 관동별곡이란 거를 이제 지으면서 이제 유명해졌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양팔경 같은 경우는 이황 선생님이랑 관련있어요. 이황 선생님이 이제 단양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해졌다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동팔경은 대관령 넘어서 동해안의 명승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양팔경 같은 건 충북 단양 지역입니다. 여기에 명승지 하시면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볼만한 부분은, 도담산봉? 예, 요게 이제 정도전과 관련 있는 유적지라, 이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송계팔경은 솔직히 말하면은, 누가 지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갖고, 그래서 송계팔경은 그냥 충북 쪽에서 그냥 관광지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송계팔경 보시고, 그리고 풍란과 한란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데요. 자연공원은 이제 자연공원법이 1980년에 제정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 유형을 보면요. 지정 유형을 보면은 이제 국립공원, 그리고 도립공원, 그리고 그리고 광역시립, 그리고 시립, 그리고 군립, 그리고 구립, 이렇게 지질공원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국립공원 일단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질공원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질공원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도립공원이랑 광역시립까지 하려면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외우시려면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하라고 하는 것만 몇 개만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정관리 목적은요,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 거. 지속 가능한 이용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가 훼손되어 있어. 그러면 누군가는 또 그걸 못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여기에 따라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이제 일정 이상의 녹지를 확보해야 이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만든 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도시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이런 거에 이제 휴식 공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공원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린공원에 해당하죠. 대표적인 곳이 저기 일산의 호수공원, 그리고 저기 송파에 있는 무슨 공원이 있죠? 있어요. 어쨌든 양파 쪽에 있는 데 있어요. 잠실 거기 롯데월드 근처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예. 석촌. 네, 석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석촌. 네. 석촌 호수 이런 데가 여기라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공원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창공원이나 도산공원 잘 나와 있네요. 그렇죠? 김구 선생님 기념관이 있는 효창공원,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도산공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낙성대공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는 효창공원 정도는 가보세요.
네, 굉장히 괜찮은 곳입니다. 괜찮은 곳입니다. 김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볼 수 있고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연공원의 이제 역사가 있죠. 예, 자연공원은 이제 처음 지정한 게요.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가 처음 시작돼요. 요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요. 1872년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최초입니다. 현재는 410개 정도 돼 있는데요.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연공원별 이제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국립공원입니다. 전국 토의 양 3.89% 정도, 해면 포함해서는 이제 6.64%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마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어서 그냥 요거는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22곳 지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두 볼 거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22곳 볼 겁니다. 산악형이 17곳이고요. 해상형이 4곳, 그리고 사적형이 1곳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해상형 같은 경우는 뭐 한려해상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네. 네, 한려해상 국립공원 있고요. 그리고 태안해안이랑 그리고 다도해. 이따 뒤에 할 거예요, 다. 근데 그냥 미리 한번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변산반도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적형 한 곳 하면은 경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경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는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이 1967년도에 이제 지정된 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정된 게 2016년에 태백산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2호입니다. 네, 도립공원인데요. 도립공원이 이제 전국토의 한 1.13% 정도 됩니다. 지정은 이제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현재 29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수정해서 나갈게요. 요거는 30곳입니다. 네, 30곳으로 이제 현재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지정된 게 하나 있어요. 2019년에 30호가 들어갑니다. 30호 불갑산이 들어가요. 예, 불갑산이 30호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2019년에 지정이 돼요. 네, 지금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지정된 것들이 은근히 시험에 좀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소한 1호랑 2호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더 많은 거는 바라지 않을게요. 1호랑 2호 정도,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갯벌이 지정된 경우도 있어요. 신안이나 무안이나 벌교 같은 경우는 갯벌이면서 이제 지정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도립공원 5곳 있는데요. 마라도, 성산일출봉, 서귀포, 추자도, 우도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주로 2008년도에 지정이 되었죠. 제주도 쪽은 2008년도에 지정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시고요. 군립공원입니다. 네, 군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27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군립공원은 일단 시험 출제 빈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1호 강천산 국립공원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2호 천마산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게 출제됐다기보다는 오답으로 나왔어요. 국립공원이 아닌 곳은, 뭐 군립공원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도립공원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지질공원입니다. 지질공원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예, 시도지사가 신청합니다. 이런 게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요. 누가 신청하는지, 신청하죠.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면은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정 조건은요,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이 있거나, 혹은 희귀한 자연적 특성이 있거나, 혹은 우수한 경관적 가치가 있거나, 그죠? 이런 3가지 조건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이거나, 생태적, 문화적 요인이 우수하거나 혹은 보존 가치가 높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관광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관광은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도모할 수 있을 것 하시고요. 그 지질공원 안에 지질 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 이런 것들이 있거나 혹은 이제 자연경관과 조화되어서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다라고 하시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짝 오타가 있더라고요. 이 뒤에 볼게요. 이게 2017년까지만 이제 적혀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이거 수정돼서 나갈 거니까요. 네, 그냥 수업 들으세요. 기존 지정된 곳이 7곳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에 3곳이 추가됩니다. 3곳이 추가돼요. 그러고 나서 요거는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2019년에 추가 지정이요. 추가 지정된 곳이 2군데 있습니다. 2곳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한 곳이 추가돼요. 20년에 추가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군데냐면은, 13곳입니다. 알겠죠? 13곳. 13곳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지질공원이 2012년에 지정되면서 이제 쭉 다 돼가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까지 해서 10개가 지정이 되었었는데, 여기에서, 7곳이 지정되었었는데, 2017년에 강원 고생대, 그리고 전북 서해안, 그리고 경북 동해안이 2017년에 지정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019년에는요, 백령과 대청, 요쪽이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안과 무주가 지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이제 거기에 단양이 지정되죠, 단양. 네, 단양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3곳이 현재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인천 쪽이고요. 네, 인천 쪽에 10군데 정도가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네, 진안 무주 쪽에서도 이제 진안 무주 쪽에 그냥 10개. 그죠? 무주 쪽에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무주 쪽에 10개 하시면 되겠고요. 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 단양 쪽에 12개. 네. 12개소가 이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정된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2020년 이야기까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정된 거 2017년 거 3개, 그리고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립공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리산부터 쭉 봐야 되는데, 깔끔하게 여기서 끊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암기 조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